그날도 나는 바빴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9층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던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책상 위엔 식은 커피 한 잔과 반쯤 뜯긴 삼각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나는 내일 있을 임원 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9살, 회사원, 과장, 이 세 단어가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고 주말엔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한 달에 한 번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게 전부인 살.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사실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봤는데 왠지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비슷한 나이 되셨고 비슷한 옷차림이셨어요. 그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셨죠. 아마 자식에게 보내는 문자였겠죠. 밥 먹으라는, 날씨 조심하라는 그런 평범한 문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왠지 불편했거든요. 엄마한테 제대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정신없었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고 미팅이 3개나 잡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엔 책상에서 김밥으로 때우고 오후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죠. 동료 김대리가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7시쯤 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내일 임원 보고가 중요하다고 꼼꼼히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야근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아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고 그래프를 수정하고 문구를 다듬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엄마라는 2글자가 떠올랐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듯 조심스러운 듯한 그 목소리. 가은아, 지금 괜찮니? 통화할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는 이미 끝났어요. 그냥 피곤했던 거예요. 엄마와 통화하면 최소 30분은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는 그 30분조차 아까웠던 겁니다. 보고 자료를 끝내야 했고 씻고 자야 했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는 순간 엄마가 뭔가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가은아, 사실은 하고 시작하시던 그 말.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하지만 저는 이미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죠. 그게 제가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몇 분만 시간을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 들었더라면요.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회사는 연휴 전 마감으로 정신이 없었고 저는 올해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죠. 사실 전북 정읍까지는 차로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KTX를 타면 더 빠르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다음에 나중에라고 말했어요. 명절엔 길이 막히고 연휴엔 할 일이 많고 평일엔 회사 때문에 못 가고 언제나 핑계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서 전화가 3번 더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뜰 때마다 저는 무음 버튼을 눌렀죠.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하지 뭐 하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뒤집어 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간단히 씻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을 때 문득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보고 자료를 끝낸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저는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게 언제였을까요? 설날? 아니, 설날에도 못 내려갔었어요. 그럼 작년 가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마지막 만남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일은 힘들지 않냐고. 그리고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죠. 응 먹었어, 알았어, 괜찮아. 짧고 건조한 대답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니 헤아리려 하지 않은 대답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달랐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한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쏟아냈었죠.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급식이 맛있었는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가끔 놀라는 척 하시면서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엄마와의 통화가 부담스러워졌을까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오면서요. 점점 바빠졌고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고 전화도 짧아졌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엄마의 전화가 부담스러워졌고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보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핑계를 댔죠. 그날 밤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충분히 자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게 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런 평범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7시 정각.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한테서 온 거였어요. 화면을 보면서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전화하셨다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 하지만 곧 그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도 바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평범한 일상을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벽 전북정읍의 작은 집에서 아빠는 일찍 일어나셨대요.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동이 트기 전부터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나중에 제게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날 새벽 밖에 나가려다가 우리 집 부엌에 불이 켜진 걸 보셨대요.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빠가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일찍 뭐 하세요? 김아주머니가 물으셨대요. 그러자 아빠는 웃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해요. 가은이한테 갖다 줄 반찬 만들고 있어요. 오늘 서울 갈 건데 좀 일찍 준비하려고요. 고사리 나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아빠는 직접 산에 가서 고사리를 뜯어오셨고 며칠 동안 삶고 말리고 다시 불려서 나물을 만드셨대요. 간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 조금 세게 하셨고요. 김아주머니 말씀으론 아빠가 그날 아주 행복해 보이셨대요. 딸을 만나러 간다는 게 그렇게 기쁘셨나 봐요. 엄마는 송편을 빚고 계셨답니다. 추석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송편 빚는 솜씨가 예술이셨던 엄마. 크기도 모양도 똑같은 송편들을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김아주머니가 나중에 제게 전해주신 이야기론
그날 아침 엄마가 송편을 빚으면서 저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 보인다고, 전화해도 맨날 회의 중이라고, 목소리 들어보니 피곤한 것 같다고, 가은이가 우리 내려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엄마가 김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김아주머니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답니다. 딸이 바쁜데 부모가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가 전날 밤 전화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일 서울로 올라간다고, 깜짝 선물처럼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 전화들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전화를 거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아주길 바라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계속 무음으로 돌렸죠. 마지막 전화를 끊으신 후 엄마는 아빠한테 말씀하셨대요. 김아주머니가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내일 직접 가서 얘기하자. 깜짝 놀라면 더 좋고. 그렇게 두 분은 저를 놀래켜 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날 오전 부모님은 서울행 준비를 하셨어요. 아빠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하셨대요. 엄마는 큰 보자기에 고사리나물, 송편, 배추김치, 깻잎장아찌를 정성스럽게 쌌죠. 장아찌는 여름부터 담가두신 거였대요. 제가 좋아한다고, 올해는 꼭 가져다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김아주머니 말씀으론 엄마가 편지를 쓰시면서 여러 번 고쳐 쓰셨대요. 뭐라고 써야 딸이 좋아할까 고민하시면서요. 나중에 제가 그 편지를 읽게 될 줄은 그때 엄마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제 손에 그 편지가 쥐어질 때가 어떤 순간일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정오쯤 부모님은 마을 어귀의 할머니 댁에 들르셨대요.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늘 그런 분들을 챙기셨어요. 서울 갑니다. 딸 보러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가 부러워하셨대요. 자식이 서울에 있으면 좋지, 보고 싶을 때 가면 되니까요. 그게 부모님이 동네 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1시 부모님은 정읍을 출발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때 저는 그 화면을 차마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분은 봤어요.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계신 모습, 뒷좌석엔 음식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차 안 라디오에선 명절 귀성길 교통 상황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하더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가 붐비기 시작했다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빠가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게 보여요. 속도도 천천히, 차선 변경도 신중하게요. 옆차가 끼어들면 양보해 주시고 앞차와 거리도 충분히 두시고요. 안전하게 서울까지 가셔야 했으니까요. 딸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각에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오후 기획회의였어요. 부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셨고 저는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죠. 회의는 길어졌어요. 2시간 넘게 이어졌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때 휴대폰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고는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회의 중이니까요. 나중에 전화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가 제게 전화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엔 그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휴대폰을 들고 제 번호를 누르는 모습, 벨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통화 종료 멘트,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시는 소리도 들렸죠. 아빠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입모양으로 짐작하건대
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죠. 도착하면 깜짝 놀라겠지?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으로도 보일 만큼 환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차는 계속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정읍에서 서울까지는 약 3시간 거리예요. 부모님은 아마 오후 4시쯤 서울에 도착하실 계획이셨을 거예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깜짝 놀라는 제 얼굴을 보고 싶으셨겠죠. 경찰이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부모님이 중간에 휴게소에 들르셨다고 해요. 논산 휴게소였대요. 거기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 잔 드셨다고 하더군요. 휴게소 CCTV에 그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경찰이 보여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손잡고 사셨던 두 분. 그날도 그렇게 다정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가 뭔가 말씀하시자 아빠가 웃으시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아마 저 얘기였겠죠. 15분쯤 휴게소에 계시다가 다시 차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서울을 향해 출발하셨죠. 저는 그 시각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어요. 동료 김대리가 말을 걸어왔죠. 추석 연휴 계획 뭐야?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 고향엔 안 내려가. 올해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귀찮았던 거예요. 긴 연휴에 차 막히는 길을 뚫고 내려가는 게요. 그 순간 부모님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차 막히는 걸 개의치 않으시고 3시간 운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요.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더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빠는 중간중간 엄마에게 말을 거셨던 것 같았어요. 입모양을 읽기는 어려웠지만 두 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건 분명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얼마나 반가워할지, 깜짝 놀랄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셨겠죠. 엄마는 가끔 웃기도 하셨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저를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셨던 거예요. 오후 2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차는 논산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반쯤 온 셈이죠. 날씨는 좋았어요. 9월의 맑은 하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였던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시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거든요. 아빠는 안전하게 운전하셨어요. 과속하지 않으시고 조심조심 달리셨죠. 소중한 사람을 옆에 태우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을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업무 계획을 세우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전화 몇 통 받고 평범한 오후 업무였죠.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떠 있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요. 엄마는 늘 거기 계실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믿으셨겠죠. 곧 서울에 도착해서 딸을 만날 거라고, 깜짝 놀라는 제 얼굴을 볼 거라고, 함께 저녁을 먹을 거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후 3시 47분. 제 휴대폰엔 그 시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시각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으니까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잖아요. 그때 저는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내일 회의 자료를 출력하고 있었죠. 복사기가 천천히 종이를 뱉어내는 소리, 위잉위잉 돌아가는 기계음. 그 평범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내일 발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분 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복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10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가은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하지만 심각한 톤이었죠. 네, 맞는데요. 저는 천안 동남경찰서 교통과 이정민 경위입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이 전화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윤재성 씨와 이선옥 씨를 아십니까? 네, 제 부모님이신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경찰이 부모님 이름을 묻는 거죠? 오늘 오후 3시 45분경 호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 다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윤재성, 이선옥, 교통사고, 호남 고속도로. 단어들이 따로 놀았죠.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제 머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읍에 계시는데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울 마포구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계셨습니다. 서울, 마포구. 제가 사는 곳이었어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는 중이었다는 것, 저를 만나러 오시는 길이었다는 것,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금 천안의료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사기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닌 제 자신에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옆자리 동료가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가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저,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신없이 자리로 돌아가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부장님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서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뛰어서 회사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9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도록 뛰어내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밖으로 나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다행히 바로 잡혔습니다. 천안의료원이요. 급한 일이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은 제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출발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급실에선 환자 상태를 전화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직접 오시라고 했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호남 고속도로 교통사고. 뉴스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경 호남 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다중 추돌사고 발생. 1명 사망, 3명 중상. 1명 사망.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설마 그게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은 아니겠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기도했어요. 제발 부모님이 무사하시길,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교통이 막혀서 더 오래 걸렸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들이 많았으니까요. 부모님도 그 차들 사이에 계셨던 거예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평범한 오후 풍경, 모든 게 너무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을 걸, 아침에 부재중 전화를 보고 바로 연락할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뛰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재성, 이선옥, 교통사고 환자 어디 있나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의사 한 분이 나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상담실이라고 쓰여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앉으시죠. 의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서서 들을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경 호남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환자분들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버님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어머님은 병원까지 이송되었으나 도착 직후 심정지가 왔습니다.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오후 4시 38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뭔가 더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중장기 손상, 과다출혈, 심폐소생술, 그런 단어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현실인가요? 꿈은 아닌가요? 보시겠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안실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영안실까지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 하얀 바닥, 형광등 불빛. 모든 게 너무 밝고 차가웠어요. 발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 문을 열면 부모님을 보게 되겠죠. 차갑게 누워 계실 부모님을요. 문을 열었을 때 2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는 2개의 침대. 간호사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아빠였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얼굴에 상처가 몇 개 있었지만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을 그 손. 제가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산책하시던 그 손.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손. 아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힌 것처럼.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옆 침대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천을 걷어냈어요. 엄마였어요. 엄마도 눈을 감고 계셨죠. 역시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도 잡았습니다. 역시 차가웠어요. 어젯밤 제게 전화하셨던 그 손, 송편을 빚으셨던 그 손, 편지를 쓰셨던 그 손, 이제 다시는 전화를 걸지 못할 그 손. 엄마, 저는 2분 사이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 중얼거렸어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왜 나중에라고 했을까? 왜 바쁘다고 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제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만약 부모님이 서울로 오신다는 걸 알았더라면, 만약 제가 먼저 정읍으로 내려갔더라면, 만약.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유족분께서 정리하실 게 있으실 겁니다. 행정실로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시 부모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차가운 그 손을 제 손으로 감싸면 따뜻해질까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제 손도 차가워지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안실 옆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물었어요. 유품을 확인하시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품은 많지 않았어요. 아빠의 지갑, 엄마의 핸드백, 그리고 차에서 수거한 물건들. 경찰이 큰 상자를 가져왔어요. 사고 차량에서 수습한 물건들이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보자기가 보였어요. 엄마가 애용하시던 청색 보자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그 안에 담긴 것들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사리나물이 담긴 통, 송편이 담긴 상자, 김치통, 장아찌병. 모두 제게 주려고 준비하신 것들이었어요. 일부는 사고 충격 때문에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온전했습니다. 특히 송편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포장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빚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예쁘게 빚으신 거였어요. 엄마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을 더 뒤적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가은에게. 엄마의 필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의 손글씨가 보였으니까요. 정성스럽게 쓴 글씨, 한 획 한 획에 사랑이 담긴 글씨.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가은아, 가을이 되니 내가 더 생각난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너는 감기 걸리지 않았니? 밥은 제때 먹고 있니? 올해도 추석에 못 내려온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찾아가기로 했어. 깜짝 놀라겠지? 바쁜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우리가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 고사리나물 많이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송편도 꽤 넣어서 만들었고, 김치는 좀 익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맛일 거야. 바쁘다는 거 아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아니면 그냥 얼굴만 보고 가도 좋아. 엄마는 내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일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가 늘 하는 소리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계속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곧 보자.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짧은 편지였지만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곧 보자. 엄마는 그렇게 쓰셨어요. 곧 만날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죠. 엄마는 저한테 오시는 길이었어요. 깜짝 선물처럼 사랑을 안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바쁘다는 딸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먼 길을 달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번이나 오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어요. 회의 중이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송편을 입에 넣었을 때 깨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엄마가 만든 맛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명절마다 먹던 그 맛. 이제 다시는 먹을 수 없는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사리나물도 맛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로 조금 세게 한 거였어요. 아빠가 직접 산에 가서 고사리를 뜯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손질하셨을 거고요. 저를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울을 향해 오고 계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저는 받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이 가져온 또 다른 물건이 있었어요. 아빠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저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제 번호였어요. 오후 3시 22분, 통화 시도 연결 안 됨.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한 시각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23분 전이었죠. 만약 제가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회의를 잠깐 멈추고 엄마와 통화했더라면 아마 엄마는 말씀하셨겠죠.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라고, 저녁에 만나자고. 그럼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놀라워했을까요? 아니면 귀찮아했을까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휴대폰도 있었어요. 경찰이 건네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화면은 멀쩡했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보내지 못한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사고 직전에 쓰던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가은아, 곧 도착해. 깜짝 놀라지 마. 보고 싶었어?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곧 만날 거라는 기쁨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문자는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보낼 수 없게 됐죠. 보고 싶었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부모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아빠의 낡은 지갑, 엄마의 손때 묻은 핸드백,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 어렸을 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노랗게 바랜 사진, 하지만 아빠는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거예요. 딸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요. 엄마 핸드백에는 약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혈압약, 관절약. 엄마가 드시던 약들이었죠. 그리고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펼쳐보니 제 생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9번의 생일을 함께 해주신 부모님. 이제 40번째 생일은 혼자 맞아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거기 계실 거라고, 언제든 전화하면 받아주실 거라고, 제가 시간 날 때 내려가면 반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오기를, 딸이 시간 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들이 직접 달려가셨죠.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가는 마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저는 다시 영안실로 갔어요. 부모님 곁에 앉아서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드렸습니다. 엄마가 쓰신 그 편지를요.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였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그 문장을 읽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정읍에서 친척들이 올라왔어요. 아빠의 형님들, 엄마의 동생들, 사촌들, 그리고 부모님이 평생 사귀신 동네 사람들. 천안의 작은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같은 말을 했어요. 좋은 분들이셨다고, 착하게 사셨다고, 너무 일찍 가셨다고.
큰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가은아, 내 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사셨어. 남 도와주기 좋아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가셔야 하는지. 큰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모가 와서 안아주셨습니다. 내 엄마는 너 자랑 정말 많이 했어. 전화할 때마다 가은이 얘기만 했다고. 서울에서 잘 지내는 딸이 자랑스럽다고. 저는 이모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자랑하셨다니. 저는 엄마한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저를 받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왔어요. 부장님, 동료들, 심지어 다른 팀 사람들까지.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왔어요.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 모두들 와서 위로해줬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라고,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신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부모님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관 속에 계셨으니까요. 차갑게 굳어진 채로 첫날 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나서 저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부모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 이모가 아침밥을 가져왔어요.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가은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내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오후에 김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정읍에서 부모님과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이었죠. 가은아. 김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착하게 사셨지. 너 자랑도 정말 많이 하셨고, 제가 전화라도 제대로 받았어야 하는데,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 엄마가 그날 아침에 나한테 그러셨어. 가은이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인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한 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엄마가 직접 가서 밥이라도 차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김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널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둘째 날 밤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휴대폰이었어요. 음성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제가 받지 못한 전화 중 하나에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아, 엄마야. 혹시 지금 바쁘니?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일 끝나고 전화해줘. 사랑해, 우리 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엄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하고 싶다는 말, 목소리 듣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저는 그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 또 재생했습니다. 10번, 20번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사랑해, 우리 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저도 사랑한다고,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딸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바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엄마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엄마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울었어요. 혹시 엄마가 알까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장례식장 한쪽에 놓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늘 행복한 분이셨으니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셨으니까 저도 그런 딸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사람. 하지만 저는 반대였죠. 차갑고 바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라도 변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계시지 않는데 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 날 발인이었습니다. 관을 옮길 때 저는 엄마의 관을 붙잡고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관은 차가운 나무였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은아, 보내드려야지. 이제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월의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저는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이미 흔적은 지워졌지만 그곳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기사님에게 부탁해서 차를 잠깐 세웠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드레일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스팔트도 새로 깔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저를 올렸어요.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시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9월의 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눈물을 말려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 차에 올라 장지로 향했어요. 정읍의 작은 납골당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신 곳 가까이에 함께 안치하기로 했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저는 떨렸어요. 이 작은 함 안에 부모님이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부모님을 보내는 날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마지막 절을 올릴 때 저는 엄마의 음성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사랑해, 우리 딸.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비록 엄마가 들을 순 없지만 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 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송편 속 깨처럼 고사리나물의 간처럼 편지의 글씨처럼 음성 메시지의 목소리처럼 그 사랑이 저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어깨만 토닥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전화가 올 때마다 혹시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현실을 깨달았죠. 엄마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엄마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일과가 됐어요.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듣고 잤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왔어요. 작년 이맘때 부모님은 저를 만나러 오시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부모님 장례식 3개월 후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외면했던 그곳에서 부장님은 만류하셨어요. 충격 때문에 내린 결정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서점이에요. 마포구 골목에 있는 아담한 서점. 월급은 회사 다닐 때의 절반도 안 됐지만 시간은 많아졌어요. 그 시간으로 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느긋하게 책을 읽었어요. 대학 친구 민지가 만나자고 연락 왔을 때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빠서 다음에 보자고 했을 텐데요. 가은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민지가 말했어요. 뭐가? 표정?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뭐랄까?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물론 아직도 힘들 때가 많아요. 문득문득 엄마가 그리울 때,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그럴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가요. 부모님 납골당에 가서 꽃을 바꿔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제 이야기를,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엄마, 요즘 서점 일이 재밌어요. 어제는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책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을 추천해줬어요. 아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서점 문을 열어두고 있었더니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그런 날씨였어요. 혼자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바빠서 못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핑계였다는 걸 이제 알아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지 않았던 거였죠.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작년 추석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음식들은 냉동실에 보관했어요. 차마 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꺼내서 한 입씩 먹으면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고사리 나물을 먹을 때마다 아빠가 산에 가서 고사리를 뜯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송편을 먹을 때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빚으시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맛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서투르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쓰신 편지는 항상 지갑 안에 넣고 다녀요. 가끔 꺼내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울지만 그래도 위안이 돼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편지가 너무 낡아질까봐 복사본을 만들어뒀어요. 원본은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편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엄마의 음성 메시지도 아직 삭제하지 못했어요. 아니, 삭제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듣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그리울 때, 외로울 때, 사랑해, 우리 딸.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아직도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추석, 저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송편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엄마처럼 깨를 넣어서 만들었죠.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여러 개 봤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망했죠. 송편이 터지고 모양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그럭저럭 먹을 만한 송편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드신 것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나물도 만들어 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맛으로. 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여러 번 시도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마트에서 고사리를 사서 엄마가 하시던 대로 삶고 불렸어요. 양념도 아빠가 좋아하시던 방식으로 했죠.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 그리고 조금 생간. 맛을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비슷했거든요. 부모님 앞에 그 음식들을 놓고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써온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1년이 지났어요. 두 분이 떠나신 지 1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가끔 전화기를 들면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멈춥니다. 엄마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날을 자꾸 떠올려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고 했을까? 그 후회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아마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오셨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달려가는 거였어요. 바쁜 사람을 위해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저를 사랑하며 사셨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매 순간 선택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라는 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웁니다. 엄마 아빠한테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을게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게 두 분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주셔서, 저를 위해 달려와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주셔서, 저도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그 말을 미처 하지 못해서 매일 후회하며 살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두 분도 아신다는 걸. 제가 얼마나 두 분을 사랑하는지.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전화 받을게요. 바쁘다고 하지 않을게요. 두 분 곁에 더 자주 있을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딸 가은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9월에 바람이 불어와서 낙엽들을 날렸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계절,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계절. 눈물을 닦고 저는 송편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송편이에요. 모양은 못생겼지만 깨 향이 고소하게 났어요. 한 입 베어 물면서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송편, 그 맛. 이제는 제가 만들어야 해요. 엄마처럼 정성을 담아서 고사리 나물도 먹어봤습니다. 아빠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년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서 아빠의 맛에 가까워질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라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늘. 부모님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어나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하고 1번 반절하는 전통 방식으로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유골함 위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노란색 나비였습니다. 날개를 천천히 펄럭이며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나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 나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날개를 펄럭이다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높이
노을빛 하늘로. 저는 그 나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조금씩 아물 거예요. 부모님이 떠나신 건 변하지 않지만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두 분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납골당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겠다고, 전화가 오면 받겠다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겠다고. 그게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걸.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친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요즘 바빠?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예전 같았으면 바빠서 못 만난다고 했을 거예요. 다음에 보자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일 만나자. 몇 시에 어디서 볼까? 차에 시동을 걸면서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을의 노래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달렸던 그 길이에요. 저를 만나러 오시던 그 길. 이제는 제가 이 길을 달립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로요. 한 달에 2번씩 저는 이 길을 올 거예요.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올 겁니다. 그게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운전했어요. 급할 것 없었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 됐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운전하셨을 거예요. 딸을 만나러 가시는 길 안전하게 도착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바뀌었어요.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어요. 저는 따라 불렀습니다. 작게 조용히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가사를 부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서점에 온 손님들한테도, 자주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이제는 그 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걸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엄마의 편지가 보였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그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정읍에서 가져온 고사리나물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든 고사리나물과 송편을 먹을 거예요. 밥을 짓고 상을 차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매일 저를 위해 밥을 지으셨겠죠. 딸이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하시면서요. 이제는 제가 저를 돌봐야 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상을 다 차리고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고사리나물을 한 입 먹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았다는 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내일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책을 추천해드리고 점심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죠.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께 반찬을 좀 가져다 드릴 거예요. 평범한 하루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당연했을 일들이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부모님이 사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엄마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오늘도 한 번 듣고 자야겠어요. 가은아, 엄마야. 혹시 지금 바쁘니?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일 끝나고 전화해줘.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작게 중얼거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내일을 기다리면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달려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쁘다는 핑계 없이, 나중에 하겠다는 말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평범했던 하루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던 사랑의 진심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쁜 딸을 위해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하려 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평생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압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누군가의 전화, 누군가의 초대,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마음에 먼저 달려가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